이야기 귀신의 복수. 옛날 어느 대감집 막내 아들이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 며칠 전 막내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장대같이 굵은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허둥지둥 뛰어가다가 빈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빈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빈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인지 집안 구석구석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은 온갖 풀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막내는 처마 밑에 서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방 안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빈집인 줄 알았더니 방에 사람이 있는 모양이지? 막내는 문풍지에 구멍을 내어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막내는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네. 말소리가 들리는데 왜 사람이 없지? 아, 지금 방 안에 이야기 귀신들이 있구나. 막내는 이야기 귀신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원래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한 군데 오래 갇혀 있으면 귀신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야기 귀신도 귀신은 귀신이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언젠가는 사람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놈들을 잡아가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막내는 창고에서 자루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루를 들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이야기 귀신들을 모조리 자루에 담았습니다. 이게 뭐야? 웬 녀석이 우리를 잡아가려고 해? 이놈이 우리 무서운 줄을 모르는구나. 이야기 귀신들은 자루 속에서 마구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볼록해진 자루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안하지만 자루 속에서 편히 쉬어라.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막내는 자루를 다락방에 넣어두었습니다. 막내가 장가가기 전날 대감집 머슴이 다락방으로 올라왔습니다. 막내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머슴이 들어보니 다락방 구석에 있는 자루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죄 없는 우리를 자루 속에 가두다니 아주 못된 녀석이야. 이 집 막내 아들 녀석이 내일 장가를 간대. 그때 혼내주자고. 그래, 아예 없애버리는 거야. 신부 집에 가려면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나는 길가의 샘물이 되겠어. 나를 마시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게 말이야. 그럼 나는 길가 풀숲의 산딸기가 되겠어. 이 녀석이 샘물을 마시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나를 따먹고 그 자리에서 죽게 해야지. 이 녀석이 샘물도 안 마시고 산딸기도 안 따먹으면 나는 신부집 멍석 속에 칼이 되어 숨어 있을 거야. 신랑이 멍석에 앉으면 단번에 찔러 죽여야지. 그래도 이 녀석이 살아있으면 나는 구렁이가 될 거야. 신랑 신부가 자는 방으로 가서 두 사람을 물어 죽일 거라고. 머슴은 이야기 귀신들의 말소리를 듣고 오싹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거 야단났네. 저놈들이 저렇게 노리고 있으니 도련님의 목숨이 위태롭겠는걸? 머슴은 막내를 혼자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내에게 달려가 사정했습니다. 도련님, 내일 신부 집에 가실 때
제가 조랑말 고삐를 잡을게요. 허락해 주십시오. 너도 신부 집에 가고 싶은 게로구나. 그래, 같이 가자. 고맙습니다. 다음 날 막내는 예복을 차려입고 길을 떠났습니다. 머슴은 막내가 타고 가는 조랑말 고삐를 단단히 잡고 따라갔습니다. 날은 무척 더웠습니다. 막내는 땀을 줄줄 흘렀습니다. 고갯길로 접어들 때 막내가 말했습니다. 저기 샘물이 있구나. 목이 마르던 차에 잘 됐다. 막내가 조랑말에서 내리려 하자 머슴이 고삐를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목이 타도 참으십시오. 장가 들러 가는데 말에서 내리면 신부와 사이가 나빠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머슴은 빠른 걸음으로 샘터를 지나셨습니다. 고갯마루에 이르렀을 때 막내는 풀숲에 빨갛게 익은 산딸기를 보았습니다. 저기 먹음직스러운 산딸기가 있구나. 내가 말에서 내릴 수 없다면 네가 가서 산딸기를 따오너라. 머슴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갈 길이 바쁩니다, 도련님. 산딸기를 먹으며 놀다가 신부 댁에 늦게 도착하면 무슨 망신입니까? 서둘러 가셔야 합니다. 머슴은 바삐 말을 몰아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막내는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오늘따라 네가 가리는 게 많구나. 물도 마시지 마라. 산딸기도 따먹지 마라. 막내는 볼멘 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그래도 머슴은 못 들은 척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신부 집에 닿자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마주보고 섰습니다. 이때 머슴은 재빨리 신랑 뒤로 가서 멍석을 들추었습니다. 그 속에는 시퍼런 칼이 박혀 있었습니다. 머슴은 얼른 그 칼을 뽑아냈습니다. 그 순간 신랑이 멍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머슴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 혼례가 끝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신랑 신부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머슴이 뒤따라 들어오며 사정했습니다. 도련님, 저도 같이 있겠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생겨서 그러니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신랑 신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도 애걸복걸하기에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신랑 신부는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머슴은 몽둥이를 든 채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구렁이 한 마리가 방으로 스르르 기어 들어왔습니다. 머슴은 몽둥이를 치켜들어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신랑 신부가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죽어있는 구렁이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제야 머슴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신랑은 머슴이 고마워 머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네가 4번이나 내 목숨을 구해주었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를 원망하였으니.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자루부터 찾았습니다. 그동안 답답했지? 자유롭게 돌아다녀라. 신랑은 자루 안에 갇혀있던 이야기 귀신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야기 귀신들은 조잘조잘 떠들며 세상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향기 없는 꽃. 신라 제26대 진평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중국 당나라 태종이 유문소라는 사신을 통해 선물을 신라로 보내왔습니다. 그
그 선물은 비단 300필과 붉은빛, 자줏빛, 흰빛의 모란꽃 그림, 그리고 모란꽃이 석되었습니다. 진평왕은 이 선물을 받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선물인가. 황금보다 비싼 최고급 비단에 귀하디 귀한 모란꽃 그림이라. 우리나라에는 모란꽃이 아직 없지 않는가? 예, 그렇습니다. 진평왕은 신하들 앞에서 얼굴에 미소를 띠고 모란꽃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참 대단한 솜씨야. 어쩜 이렇게 잘 그릴 수가 있나. 소담스런 꽃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것 같구만. 예, 하늘이 낳은 화가의 빼어난 그림이라 생각됩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좋은 그림을 나 혼자 보고 즐길 수야 없지. 여봐라, 공주를 들라 이르라. 진평왕은 신하들을 내보내고 덕만공주를 불렀습니다. 잠시 뒤 덕만공주가 나타났습니다. 덕만공주는 방 안으로 천천히 걸어들어와 진평왕 앞에 앉았습니다. 아바마마, 부르셨어요? 아, 그래.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보여줄 그림이 있어서다. 정말 구하기 어려운 귀한 그림이란다. 공주야, 넌 모란꽃을 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어떻게 생긴 꽃인가요? 어서 그림을 보여주세요. 덕만공주는 궁금증이 나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림을 보여달라고 졸랐습니다. 그제야 진평왕은 공주 앞에 그림을 펼쳐 보였습니다. 덕만공주는 모란꽃 그림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떠냐? 덕만공주는 꽃이 너무 아름다워 놀란 듯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아바마마, 우리나라에는 없는 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꽃이... 아니 왜... 꽃에 흠이라도 있단 말이냐. 진평왕은 미심쩍은 얼굴로 덕만공주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흠이라면 큰 흠이지요. 제대로 된 꽃이라면 세 가지를 다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우선 모양이 좋아야 하고 그 다음엔 빛깔이 고와야 합니다. 그리고 향기가 좋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이 모란꽃에 향기가 없단 말이냐? 네, 그렇습니다. 덕만공주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진평왕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향기 없는 꽃이 있단 말이냐? 그런 꽃이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구나. 진평왕은 덕만공주가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허튼 소리를 늘어놓을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있으리라 여겨져 진평왕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주는 모란꽃에 향기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아바마마, 이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꽃이 활짝 피어 있는데 벌이나 나비가 없지 않습니까? 진평왕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벌이나 나비는커녕 발이 한 마리 없어.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꽃에 향기가 없으니까 벌이나 나비가 없는 것이지요.
듣고 보니 그렇구나. 진평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바마마, 당나라 태종이 왜 벌이나 나비 없는 모란 꽃 그림을 보냈는지 아십니까? 예부터 여자는 꽃으로, 남자는 벌이나 나비로 나타내 왔지요. 제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니 당나라 태종이 그것을 비웃은 것입니다. 진평왕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란꽃 그림이 공주를 조롱하는 물건인 줄도 모르고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기뻐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가을이 되자 진평왕은 모란꽃이 석대를 땅에 골고루 심게 했습니다. 기나긴 겨울을 나고 봄이 되자 싹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5월에 드디어 크고 소담스러운 꽃이 피어났습니다. 진평왕은 정말 꽃에 향기가 없는지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과연 모란꽃에 향기가 없구나. 우리 공주는 지혜롭고 총명하단 말이야. 진평왕은 덕만공주의 생각이 옳음을 확인하고 거듭거듭 탐복했습니다. 공주에게 왕위를 물려주자. 이만한 지혜와 총명이라면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릴 것이다. 진평왕은 이렇게 결심하고 맏딸 덕만공주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이 덕만공주가 바로 신라 제27대 왕인 선덕여 왕입니다. 소단으로 들어간 거인.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무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깊은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저녁 때만 되면 뗄나무를 지게에 가득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어둠이 밀려오는데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대문 밖으로 나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구나. 저녁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들어오는 양반이 왜 여태 안 오는 거지? 그러게 말이에요. 혹시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요? 산속에는 호랑이 같은 무서운 짐승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호랑이에게 물려갔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아버지를 찾아봐야겠어요. 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등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지 그러니 밤에는 더 위험할 텐데 어딜 가서 아버지를 찾겠다는 거니. 아니에요. 돌아오실 분이라면 벌써 돌아오셨겠죠. 제가 조심해서 찾아볼 테니 걱정 마세요. 아들은 등불을 켜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산속에서는 사나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새벽녘까지 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산속을 이리저리 헤매도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지친 모습으로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붙였다가 다시 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대답해 주세요. 아들은 산속을 헤매다니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한 달을 그렇게 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이제는 목이 쉬어서 아버지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산속을 하도 헤매다녀 발이 부르트고
몸이 고단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나무 그늘에 앉았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버지를 찾느라 고생이 많구나. 너처럼 효성이 지극한 아이는 처음 보았다. 내가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그대로 하겠느냐? 아들은 노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노인에게 매달렸습니다. 무슨 방법인지 어서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면 지옥에라도 다녀오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네가 아버지를 찾고 싶으면 벼룩과 빈대와 바늘을 한 말씩 갖고 다녀라. 그러면 아버지를 찾게 될 것이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는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신령이다. 네 효성에 감동하여 알려준 것이니 어서 아버지를 찾아 나서거라. 노인은 말을 끝내자마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정말 희한한 꿈이네. 벼룩과 빈대와 바늘을 한 말씩 갖고 다니면 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고 했지? 방법을 안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산을 내려와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벼룩과 빈대와 바늘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휴, 간신히 다 구했네. 이제 슬슬 떠나볼까? 아들은 벼룩과 빈대와 바늘을 한 말씩 자루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루들을 어깨에 짊어지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산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이 저물어 하룻밤 쉬어가야 했습니다. 오늘 밤은 어디서 잠을 잘까? 옳지, 저기 집이 있나 보다. 아들은 어둠 속에서 가물거리는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빛을 찾아 밤길을 걸어갔습니다. 산기슭에 으리으리한 집 한 채가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집이 어찌나 큰지 꼭 대궐 같았습니다. 깊은 산속에 이런 큰 집이 있다니 놀랄 일이네. 이 집 주인은 굉장한 부자인가 봐. 아들은 넋을 잃고 집을 구경하다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저는 지나가는 길손입니다.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아들은 큰 소리로 외치며 대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나? 주인이 불을 켜놓고 외출을 한 모양이야. 아들은 대문을 밀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대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아들은 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 서서 보니 집은 무지무지 컸습니다. 부엌은 보통 부엌보다 10배 이상 넓고 여러 개 있는 방은 얼마나 큰지 방 하나가 기와집만 했습니다. 부엌 옆에 커다란 창고가 있는데 문에는 절구통만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거인이 사는 집인가? 집만 큰 줄 알았더니 집 안에 있는 물건들도 크네. 아들은 집 안을 둘러보다가 하품을 했습니다. 졸음이 쏟아지네. 아들은 방 안으로 들어가 큰 대자로 누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잠에서 깨어난 것은 밤이 인숙해서였습니다. 어디선가 쿵쿵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 대문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거인은 마당을 지나 창고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러더니 자물쇠를 열고 창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모두들 잘 있겠지? 이름을 부르면 큰 소리로 대답하라. 거인은 창고 입구에 서서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장돌쇠, 네. 박차돌, 네. 김개똥, 네. 창고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갇혀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거인은 한참 동안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거인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쇠돌, 예. 아들은 귀에 익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인에게 붙잡혀왔구나.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눈물이 날 만큼 반가웠습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쓸데없이 떠들지 말고 일찍 자거라. 거인은 이름을 다 부른 뒤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거인은 아들의 건너편 방으로 가서 벌렁 누웠습니다. 아들은 방 한 구석에 던져놓은 자루들을 보았습니다. 신령님이 아버지를 찾으려면 벼룩과 빈대와 바늘을 한 말씩 갖고 다니라 했지? 그 뜻을 이제 알겠다. 벼룩과 빈대와 바늘로 거인을 해치우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아들은 벼룩이 담긴 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거인의 방에서는 드르렁 드르렁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거인 방으로 다가가 자루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살짝 열어 벼룩들을 방 안에 풀어놓았습니다. 벼룩들은 거인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일제히 달려들어 거인의 몸을 물어뜯었습니다. 거인은 몹시 가려워 잠이 깼습니다. 웬 벼룩이 이렇게 많지? 도저히 방에서 못 자겠어. 거인은 마루로 나와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이번엔 빈대가 담긴 자루를 열어 마루에 빈대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가려워 미치겠네. 빈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거인은 베개만 쥐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숲속으로 달아나 풀밭에 벌렁 누웠습니다. 아들은 바늘이 담긴 자루를 들고 거인을 뒤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막 거인이 잠든 풀밭에 바늘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늘이 콩콩콩 뛰어가 거인의 몸을 콕콕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아 따가워. 바늘까지 나를 괴롭히네. 거인은 바늘들을 피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안에는 빈대와 벼룩이 있지? 아무도 못 들어오게 솥 안에서 자야겠다. 거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솥은 부뚜막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거인의 뒤를 밟아온 아들은 거인이 잠들자 솥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솥뚜껑 위에 바윗돌을 올려놓았습니다. 거인을 해치울 좋은 기회야.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지. 아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뗄나무를 아궁이에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아 뜨거워. 거인 살려. 거인은 비명을 지르다가 솥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은 창고문을 부쉈습니다. 그러자 창고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제가 거인을 해치웠어요. 장하다 아들아. 아버지와 아들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보물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아버지와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인의 보물 덕에 세 식구는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신기한 이파리. 옛날에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소금을 파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소금을 지게에 지고 다니는 것은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돌아다니자면 조금만 걸어도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그날도 소금 장수는 오전나절에 한 마을에 들러 소금을 팔고 다른 마을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에는 높다란 고개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려면 힘들더라도 고개를 꼭 넘어야 했습니다. 소금 장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올라갔습니다. 고갯마루에 이르렀을 때는 다리가 아파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갈 길이 바빠도 여기서 쉬어가야겠다. 너무 무리하면 병이 날 수도 있잖아. 소금 장수는 소금을 내려놓고 나무 그늘 밑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소금 장수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휴, 시원하다. 바람을 쐬니 피곤이 싹 풀리는걸. 소금 장수는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살며시 떴는데 사마귀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사마귀는 풀숲을 기어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소금 장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마귀가 이파리 하나를 따서 이마에 붙였는데 갑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마귀가 어디 갔지? 소금 장수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마귀는 눈을 씻고 봐도 없었습니다. 잠시 뒤 나무 위를 살펴본 소금 장수는 눈이 등잔만해졌습니다. 모습이 보이지 않던 사마귀가 벼랑간 나타났는데 나무에 붙어있던 매미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사마귀는 이마에 붙인 이파리를 떼어 나뭇가지 밑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이파리가 바람에 날려 돌멩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돌멩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소금 장수는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신기한 이파리 때문이야. 이파리를 붙이면 남들 눈에 보이지 않게 되거든. 사마귀도 그 사실을 알고 이파리를 이마에 붙여 매미 사냥을 한 거야.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매미를 쉽게 잡을 수 있었지. 소금 장수는 돌멩이에 붙은 이파리를 떼어내 따로 잘 간수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마을로 가서 소금을 다 판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소금 장수는 집에 다 와서 이파리를 꺼내 이마에 찰싹 붙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지? 소금 장수는 살인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소금 장수가 옆에 있는데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소금 장수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너무너무 재미있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뭐가 우스워서 그렇게 웃니?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치미 떼기는 방금 키득키득 웃었잖아. 뭐라고요? 저희 웃지 않았는데요. 웃는 소리를 내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소금 장수는 아내와 아이들이 다투는 것을 보니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붙인 이파리를 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별것 아닌 일 가지고 왜들 싸워? 아내와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여보, 언제 들어오셨어요? 아버지, 그럼 방금 무슨 사람이 아버지였군요. 소금 장수는 놀라는 식구들을 뒤로 한 채 집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신기한 이파리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큰 돈을 벌 수 있겠는걸. 나도 사마귀처럼 이파리를 써서 사냥을 하는 거야. 그러면 무슨 동물이든 쉽게 잡을 수 있겠지. 소금 장수는 다음 날부터 장사를 나가지 않고 사냥을 다녔습니다. 이마에 이파리를 붙이고 숲속을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면 멧돼지도 사슴도 호랑이도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짐승들을 손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백 마리씩 짐승들을 잡아 팔아 그는 몇 달 만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땅을 사들여 마을에 있는 노른자 땅은 모두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웃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리 사냥을 잘하지? 활이나 화살도 없이 맨손으로 짐승들을 잡아오니 말이야. 소금 장수였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신기한 이파리 덕이지. 이것만 있으면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거든. 말을 마치자마자 이마에 이파리를 붙였습니다. 이웃 사람은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오, 정말 보이지 않는군. 대단한 이파리야. 이웃 사람은 이파리를 얻었다는 것을 알아내어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바로 이 나무 그늘 밑에 앉아 쉬다가 사마귀를 만났다고 했지? 이마에 이파리를 붙이고 사냥하는 사마귀를. 이웃 사람은 나무 그늘 밑에 앉아 사마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해가 서산마루에 걸리도록 기다려도 사마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끝내 안 올 모양이군. 사마귀가 매미를 잡은 나무에서 이파리를 얻었다고 했지? 그렇다면 이 나무 이파리를 모조리 따가면 그 가운데 신기한 이파리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이웃 사람은 나무에 달린 이파리를 모두 따서 큰 자루에 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안방에 이파리들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신기한 이파리를 찾는다고 법석을 떨었습니다. 여보, 내 모습이 보이나? 이웃 사람이 이파리를 집어들어 이마에 붙이고 이렇게 물으면 마주 앉은 아내는 반드시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네, 보여요. 그런데 묻고 대답하는 것도 한두 번이었습니다. 저녁부터 시작하여 밤이 새도록 같은 질문과 같은 대답을 되풀이하다 보니 지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새벽이 되니 눈이 가물가물하고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빨리 자려고 이렇게 대답해버렸습니다. 안 보이는데요? 이웃 사람은 좋아서 입이 귀 밑까지 찢어졌습니다. 정말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지? 그렇다니까요. 저 졸려서 먼저 잘게요. 아내는 늘어지게 하품을 하고는 골아떨어졌습니다. 이웃 사람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신기한 이파리를 얻었으니 나도 이제 부자가 되었어. 그는 기뻐서 마당에 나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이튿날은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이웃 사람은 장터로 갔습니다.
장사꾼들이 물건을 쌓아놓고 열심히 팔고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은 이마에 이파리를 붙이며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내 모습을 보지 못하겠지? 잘됐다. 돈이나 집어가자. 이웃 사람은 그릇을 팔고 있는 사람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옆에는 엽전이 가득 담긴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은 그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때 그릇 장수가 소리쳤습니다. 도둑이야! 저놈 잡아라! 주위에 있던 장사꾼들이 달려들어 이웃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못된 놈, 남의 돈을 훔쳐? 저런 놈은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해요. 장사꾼들은 이웃 사람을 마구 때렸습니다. 이웃 사람은 실컷 매를 맞고 장터에서 쫓겨났습니다. 소나기라는 말이 생겨난 이야기. 땡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여름 한낮이었습니다. 어떤 농부가 소를 부려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무척 더운지 땀을 몹시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 스님이 길을 가다가 잠시 쉬어가려고 나무 그늘 밑에 앉았습니다. 스님은 바랑을 짊어지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동량으로 얻은 쌀이 들어있었습니다. 농부는 쟁기질을 멈추고 스님이 쉬고 있는 나무 그늘 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스님 옆에 앉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아 야단났어요. 논바닥이 거북의 등처럼 갈라지니 원. 게다가 가뭄더위를 하는지 날은 후덥지근하고. 스님이 입고 있던 먹물옷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저녁이 되기 전에 비가 쏟아질 거니까요. 농부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스님도 참,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데 비가 왜 옵니까?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저녁 때까지 기다려보시지요. 스님, 우길 걸 우기셔야지요. 오늘같이 맑은 날에 무슨 비가 옵니까? 스님이 끝까지 비가 온다고 하자 농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스님. 스님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두고 보지요. 만약에 스님 말대로 비가 온다면 내 소를 내놓겠습니다. 내기를 하자 이거로군요. 좋아요. 내가 지면 바랑에 담긴 쌀을 내놓지요. 스님과 농부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저녁 무렵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둘 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스님은 나무 그늘에 앉아 농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농부는 소를 부려 밭을 갈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무슨 꿈을 꾸었지? 돼지 꿈을 꾸었나? 쌀을 공짜로 얻게 됐으니 말이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맑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더니 별 한간, 굵은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이야, 비가 온다. 단비다, 단비. 얼마 만에 오는 비인지 모릅니다. 농부는 너무 반가워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내기에 져서 소를 내놓게 되었는데도 상관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농부는 소를 끌고 스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스님은 놀라운 재주를 가지셨군요. 앞일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자 스님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앞일을 내다보는 능력이라니요.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나는 비가 곧 오리라는 것을 내 옷을 만져보고 알았지요. 그럼 스님의 옷이 보통 옷이 아니로군요. 평범한 먹물옷입니다. 그런데 비가 올 것 같으면 옷이 눅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만져보고 알았지요. 농부는 풀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이 내게에서 이기셨습니다. 약속대로 내 소를 드리지요. 농부는 스님에게 소 고삐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소 고삐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소를 끌고 가봐야 무엇에 쓰겠습니까? 이제 단비도 내렸으니 농사나 잘 지으십시오. 스님은 농부에게 두 손을 모아 인사한 뒤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자 세차게 내리던 비가 그치고 금세 해가 비쳤습니다. 그 뒤부터 갑자기 세차게 내리다가 곧 그치는 비를 소내기라고 불렀습니다. 소를 걸고 내기를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내기라는 말이 소나기로 바뀌어 불리고 있답니다. 돈 줄래. 옛날 어느 두매산골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집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어머니가 품팔이를 하여 버는 돈으로는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소년은 어머니가 돈을 못 벌어 고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입을 열었다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줄래? 어머니가 돈이 없어 고생하시니 돈을 주워와서 고생을 안 하게 해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언제나 돈 주울래, 돈 주울래 라고 했습니다. 아저씨를 만나도 돈 주울래, 아주머니를 만나도 돈 주울래, 심지어는 새사백이 꼬마를 만나도 돈 주울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그에게는 돈 주울래 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마주친 젊은이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어이, 돈 주울래? 이런 두매산골에서 돈을 주우러 다녀봤자 얼마나 좋겠어? 이왕이면 한양으로 올라가야지. 큰 돈을 주우려면 말이야. 소년은 젊은이의 말을 듣고 무작정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양에서 그는 어느 주막집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막에서도 소년은 돈 주울래 소리를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장사꾼이 와도 돈 주울래, 술꾼이 와도 돈 주울래였습니다. 주막집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소년은 돈 주울래로 통했습니다. 단골 손님 가운데 짓궂은 노름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막집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앉아 패거리들과 밤새도록 노름을 하는 건달이었습니다. 노름꾼은 틈만 나면 소년을 놀려댔습니다. 야, 돈 주울래? 오늘 돈 얼마 주었어? 한 푼도 못 주었어. 그래? 내가 돈을 던져줄까? 정말? 그렇다니까. 노름꾼은 엽전 하나를 땅에 던졌습니다. 소년은 주우려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순간 노름꾼은 엽전의 맨실을 잡아당겼습니다. 엽전이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소년은 엽전을 주우려고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노름꾼의 손이 더 빨라 엽전을 주울 수 없었습니다. 노름꾼은 소년의 허둥거리는 모습이 재미있어 깔깔댔습니다. 소년을 놀려대는데 재미를 붙인 노름꾼은 또 다른 놀림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짜 엽전 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쇳조각을 엽전처럼 둥글게 갈아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실을 깬 것입니다. 얼른 보아선 진짜와 잘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노름꾼은 소년을 놀리려고 진짜 돈꾸러미도 준비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방바닥에 나란히 놓고 소년을 불렀습니다. 돈 줄래? 이거 주어라. 돈이다 돈. 노름꾼은 소년을 향해 돈꾸러미 하나를 던졌습니다. 소년은 그것을 주워들고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우와, 돈 주었다. 어머니께 갖다 드려야지. 소년은 돈꾸러미를 들고 주막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노름꾼은 그 모습을 보고 방에서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아이고 배야, 우스워 죽겠네. 가짜 돈을 진짜 돈인 줄 알고 들고 뛰어가는 꼴 좀 보라지. 노름꾼은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남은 돈꾸러미를 손에 쥐고 흔들어댔습니다. 여기 진짜 돈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런데 다음 순간 노름꾼의 얼굴에서 웃음이 싹 거쳤습니다. 돈꾸러미를 자세히 보니 그것이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돈꾸러미가 바뀌었습니다. 가짜 돈꾸러미를 던져준다는 것이 진짜 돈꾸러미를 던져준 것입니다. 노름꾼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주막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노름꾼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꼬마 녀석을 놀려주려다가 내가 도리어 당했구만. 노름꾼은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